오늘 당장 여기서 나가서 집에 방해가 되는 물건들 다 처리해. 리사는 내가 눈에 띄게 화가 났을 때 누군가를 쫓아내는 듯한 몸짓을 했다. 데이비드가 끼어들어 한 마리도 남기지 않도록 해라. 그 뒤에 있는 쓰레기가 나에게 마지막 지푸라기였어. 나는 한숨을 쉬고 거의 숨이 막힐 정도로 대답했어. 알았어. 그러다가 평소에 두 사람이 바람 피우면 등을 돌렸어. 왜 그렇게 반항적인 행동을 했는지 사과하고, 게다가 그들은 나에게 떠나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살고 싶어. 장난 그만 치라고. 그들은 자기들에게 좋은 것만 말했지만 내가 그들에게 좋지 않은 증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괜찮습니다. 할 수 있을 때 즐기세요. 준비 중입니다. 여기 복수를 하러 방으로 향하면서 혼자 웃었습니다. 제 이름은 미셸입니다. 48세의 남편 데이비드와 결혼 2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고 데이비드 2살 선배는 시스템 엔지니어로 성장하다 결혼하자마자 태어난 우리 아들 제이슨은 이 제 19세의 명문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행복한 가족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데이비드의 주말 행동에 뭔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더욱이 몰래 빠져나가고 평일 귀가도 상당히 늦어지고 집에 있을 때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그는 내 앞에서 절대 응답을 거부합니다. 그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불륜 외에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혼만이 유일한 선택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생각에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데이비드의 태도가 몇 년 전에 바뀌었어요. 제이슨이 중학교에 다닐 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비용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데이비드의 월급이 점점 줄어들고 있던 이유를 물어보니 데이비드의 월급은 점점 줄어들더군요. 경제가 안 좋고 회사가 힘들다고 설명해 줄 텐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말을 듣고 생활비를 줄여도 부족해서 취업을 고민하다가 데이빗이랑 얘기를 나눴다. 아르바이트를 생각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제이슨의 과외비도 있고 갑자기 데이비드에게 우리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털어놨어요. 데이비드가 화를 냈어요. 그건 당신이 돈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면에서 깜짝 놀랐어요. 데이비드는 물론 우리도 예전에 다툼을 한 적이 있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에도 불구하고 이전 태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나는 돈을 낭비하지 않으니 당신이 쓸모없다고 다들 무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도 못하는 사람이 가득한 직장에선 다 똑같고 영업도 도와줘야 하는데 그게 너무 안타깝고 데이비드의 불만은 결국 끝나지 않을 것 같았고 나중에 전 동료에게 더 얘기하기를 포기했습니다. 결혼 전 직장에서 그녀의 새로운 벤처에 도움을 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지 10년이 넘었지만 약간의 공백이 있었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제안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디자이너로서 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신감 있게 일을 계속하다 어느 평일 낮에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왔어요. 안녕 제이슨 무슨 일이냐. 이렇게 이른 시간은 정오가 막 넘은 시각. 제이슨은 중간에 있었다. 학교는 저녁까지 수업하고 과외 활동이 있어서 이 시간에 집에 있을 리가 없잖아. 오늘부터 중간고사라고 하지 않았나. 달력을 보니 정말 중간고사라고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다. 준비할 게 바로 점심 서둘러. 제이슨 점심 준비를 하다가 뒤에서 제이슨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노트북은 빼놓고 일하고 있었고 주변에는 온갖 서류가 놓여 있다. 제이슨은 내가 거실에 두고 온 업무 서류와 노트북을 가리키고 있었다. 테이블. 미안 바로 치울게. 걱정 말고 괜찮아. 너랑 할 얘기가 있어. 제이슨은 방으로 달려가서 곧 태블릿을 들고 돌아왔어. 게임을 만들고 있어. 아빠 제이슨처럼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 태블릿으로 만든 게임을 보여줬는데 상용 게임만큼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꽤 괜찮아서 대단해요. 직업학교에 가고 싶어요. 아빠가 이걸 보여주면 아빠가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진심으로 제이슨을 지지했다는데 동의하지만 데이비드가 제이슨이 만든 게임을 보고 가혹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은 산산조각났습니다. 이것은 나를 웃게 만들지는 않지만 절대 좋지 않습니다. 나는 10분 안에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런 데이비드의 모습을 보고 멍하니 웃었습니다. 시스템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볼 때 저는 분노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제이슨의 게임 제작이 아이들이 하는 놀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일이지만
내가 불평하려고 했기 때문에 조롱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데이비드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이슨에게 이렇게 놀 시간이 있으면 학업에 더 집중. 내가 끼어들 때 단어를 더 신중하게 선택. 데이비드는 눈에 띄게 짜증을 내서 제이슨을 교육하는 방식에 무슨 문제가 있니? 아 그래 넌 그의 자율성을 더 존중해야 해. 결국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건 아내의 몫이잖아요. 당신이 그를 제대로 교육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데이빗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즉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와 논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결국 제이슨을 지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묵묵히 데이빗의 불평을 들었고 데이빗의 분노가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다음날 데이빗이 없을 때 제이슨에게 컴퓨터 사줄 테니 게임 만드는 데에 쓰라고 했죠. 아빠는 뭐든지 말해요. 저는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제 주머니에서 값비싼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게 됐어요. 데이빗은 의심스러워 보였지만 업무용이라고 주장했어요. 이 사건이 전환점이 되었고 나와의 관계는 데이빗과 함께 점점 심해진 물론 이혼도 생각했지만 제이슨과 함께 키우기가 쉽지 않아 계속 불안감을 느꼈고 제이슨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대학에서 좀 더 전문적인 과목을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새 제이슨은 꽤 현명하게 컸구나. 어쩌면 이혼하기로 해도 우리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다. 막 대학에서 돌아온 제이슨이 나에게 달려왔다. 엄마 이거 무슨 일인지 들어야 해. 제이슨 일을 멈추고 올려다보니 제이슨 얼굴이 창백해졌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드디어 제이슨이 머뭇거리며 말을 하기 시작했어. 사실 아빠가 바람피는 걸 봤어. 내가 다시 물었더니 제이슨이 자세히 알려줬어. 제이슨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줬어. 몇 시간 전 제이슨은 강의를 들으러 대학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강의가 취소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내 친구와 놀러 시내로 나갔을 때 데이비드가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친구들이 있어서 무시하기로 한 것 같은데 참지 못하고 집에 왔어요. 미안해요. 제가 혼자였다면 그 자리에서 아빠를 대면했을 텐데 그건 불가능했을 거예요. 물론 제이슨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했어요. 그 점을 제쳐두고 생각해보면 데이빗의 불신앙을 이미 알고 있었다. 데이빗의 최근 행동이 이상했다. 주말이면 바로 나가고 평일 늦게 집에 오는데 집에서는 나랑 떨어져서 몰래 전화통화를 하곤 했는데 방법이 없었다. 뭔가 의심할 수가 없어서 얼마 전에 데이비드의 행위에 대해 이미 조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제이슨에게 이 내용을 공유했을 때 이미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나에게 물었기 때문에 당신은 침착하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이혼 글쎄요. 조사 결과는 결론적이었을 거예요. 아마 엄마가 그렇게 결정하셨는지 알겠어요. 엄마 그랬다면 아무 말도 안 할게요. 그날 밤에 데이빗이 집에 오면 대면하려고 했는데 데이빗이 오지 않았어요. 집에 그는 제이슨이 자신을 보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며칠 후 일요일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젊은 여자와 동행했습니다. 이 여자가 그의 여주인인지 궁금해서 몰랐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너 같은 늙은 노파는 아니잖아. 데이빗은 희죽희죽 웃으면서 내가 어이가 없는데도 내가 따랐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 오 정말 그게 바로 내가 바라던 바였어. 감히 그들에게 비꼬고 리사는 짜증난 표정으로 나를 가리키며 위대하고 위대하게 행동하는 나를 가리켰다. 노파는 혼자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불행하게도 난 이라니까 괜찮을 거야. 아 그럼 빨리 이혼하자. 알겠어. 리사가 주머니에서 이혼 서약서를 꺼내 내 발 앞에 던진 건 확실할 거야. 너희 둘에게서 위자료를 받으려고. 리사는 내 말에 불만스러워 눈살을 찌푸렸고 데이빗은 희죽희죽 웃으며 기다렸다. 나는 이혼 서약서에 서명하고 데이빗에게 건네주었다. 그 순간 리사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오늘은 여기서 나가 늙은 노파를 처리하라고 말했다. 너의 모든 소지품은 집에 방해가 되고 있어. 리사는 내가 눈에 띄게 화가 났을 때 누군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몸짓을 했다. 데이비드가 끼어들어 쓰레기 한 조각도 남기지 않도록 했고 그것은 나에게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한숨 쉬고 중얼거렸어. 알았어. 그러다가 평소대로 둘이서 등을 돌렸어. 바람 피우면 한 명은 왜 그렇게 반항적인 행동을 했는지 사과하고 게다가 같이 살고 싶어서 나가라고 하니까 장난 그만 치고 할 말만 했어. 그들에게는 좋았지만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좋지 않은 증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동안 마음껏 즐기십시오. 나는 여기서 복수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엄마한테 먼저 사과하지 말고 닥치세요. 내 알바 아니잖아. 그런 말 주고받고 갑자기 조용해져서 거실을 엿보고 있었어. 제이슨만 찾았는데 여행 간다고 뭔 농담이냐고. 제이슨이 발을 구르더군요. 데이빗이 없으면 마음이 편해졌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이번 기회에 갚자. 웃으며 제이슨에게 말했어. 제이슨 이혼하고 이사 갈 거야. 당연히 같이 가고 싶고 이사 준비를 시작해온 그 말을 듣고 제이슨과 계획을 공유했고 그는 망설임 없이 이사 준비를 시작했는데 그 와중에 쓰레기 수거 서비스가 도착했습니다.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방에 있는 가구와 가전제품을 모두 처리해주세요. 이 방에 있는 모든 것 괜찮은 새 물건이 몇 개 있습니다. 이사한 후에 새 물건을 살게요. 나와 제이슨의 방에 있는 가구와 가전제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데이비드와 공유한 것일 물건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처분하고 나중에 클레임 받고 싶다. 물건을 놔두고 산 물건은 폐기하면 나중에 저녁에 후회할 것 같다. 집을 나갔다. 아직 결정을 못해서 이사업체에 물건을 맡겼다. 새로운 곳인데 짐을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사이 제이슨과 저는 근처 호텔로 이사해서 당분간 머물기로 했고 아침 식사를 하던 중 며칠이 지났습니다. 데이비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들을 버리라고 말한 사람이니까 지금은 불평하지 마세요. 그게 사실이지만 그의 반응은 머뭇거렸어요. 결국 그는 데이비드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었음에 틀림없어요. 이것을 알면서 나는 모든 것이 생각보다 데이빗이 갑자기 더 복종하게 됐는데 패기는 어느 회사에서 했는지 왜 잘 알고 싶어? 나는 생각한 대로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다고 혼자 싱긋 웃더니 뾰족하게 물었더니 찾는다. 뭔가 냉장고, 세탁기랑 TV네. 물건이 다 거기 있네. 그렇지 않아. 그건 컴퓨터에 관한 게 아니야. 나는 그걸 알고 있었어. 데이비드는 내가 제이슨을 위해 산 컴퓨터를 찾고 있었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제이슨을 위해 산 컴퓨터에 대해 언급했다고 확신하고 있었어. 내 거라서 처분하려고 했는데 안 처리했네. 데이빗이 푹 빠졌구나 생각하면서 갑자기 목소리가 불안해졌어. 계속 그래. 그냥 버리는 것보다 크레이그 리스트에 파는 게 낫지. 그 컴퓨터 돌려줘. 뭐야. 내 거인데 왜 돌려줘야 하는데. 데이빗이 할 말을 잃었는데 이것만으로는 돈을 갚기엔 충분하지 않아서 제안을 했는데요. 이거 어때요? 저한테 사주실 건가요? 사세요. 예, 팔려고 했어요. 암튼 사고 싶으면 그 순간 팔아줄게. 데이빗 말투가 밝아졌어. 알았어. 사용했으니까 $500면 뭐 그렇게 싸게 안 팔 텐데 11만 달러면 뭐야. 나한테 뜯는 거야. 짜증나. 데이빗 키웠어. 그의 목소리 사라고 강요하진 않아요. 게다가 내가 물었을 때 중고 컴퓨터를 원하는 이유 데이비드는 분명히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컴퓨터를 사면 됩니다. 벌금 $10,000 그렇군요. 제가 지불할 테니 그냥 나에게 팔아보세요. 나는 내부적으로 동의하고 데이비드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데이비드는 즉시 컴퓨터를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소지품은 이사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즉시 보낼 수 없다고 말하고 집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새집 데이비드는 계속 불평했지만 결국 그는 마지못해 며칠 후 동의했습니다. 마침내 새 집을 결정했습니다. 데이비드에게서 컴퓨터 대금을 받은 직후 제이슨의 도움으로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케빈 학과장, 당신은 나에게 편지를 보낸 데이비드의 전 부인이군요. 네, 지금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의 안내에 따라 사무실로 같이 가주세요. 안내를 받아 결국 우리는 들어가자마자 학과장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데이빗이 엄숙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미셸, 왜 여기 있어요? 데이빗이 갑자기 일어섰어요. 보답을 위한 거예요. 내가 웃었고 데이빗이 창백해졌는데 케빈이 개입할까요? 우리 토론을 시작할까요? 케빈의 말에 데이빗의 안색이 바뀌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데이빗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소파 먼저 데이비드에게 이게 다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전 부인에게서 온 것이고 우리 고객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케빈은 엄숙한 표정으로 데이빗을 노려보았습니다. 데이비드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업무에 사용한 것들과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객 데이터 가져오기를 금지합니다. 사무실 밖에 있지 않나. 그래서 실수였어. 솔직히 말해서 나는 속으로 웃고 있었어. 이건 데이비드와 내가 이혼하기 조금 전의 일이었어. 어느 날 내가
쇼핑을 하고 돌아왔을 때 데이비드가 이상하게 행동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데이비드가 앉아 있었어. 제이슨의 컴퓨터 앞에 컴퓨터는 물론 거실에 내가 쓰겠다고 핑계를 대고 있었지만 데이빗이 자기 방에 컴퓨터가 있어서 이상하다고 해서 사용할 이유가 없었어요. 회사 데이터와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은신처로 사용하는 비열한 직후에 우리는 이혼하게 되었기 때문에 컴퓨터를 가져갔지만 데이빗은 제이슨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컴퓨터를 없앨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상관없이 놔둘 줄 알았는데 데이빗이 지금 후회하겠지. 데이빗을 보면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다.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말해주세요. 미안해요. 드디어 데이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한 후 데이빗은 심한 혼을 냈습니다. 케빈이 그러더니 케빈이 회사 데이터 빼돌린 거 도용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절대 고소할 생각이 없습니다. 문 열렸어. 실례합니다. 들어가는 여자를 본 순간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다. 동시에 그 여자는 나를 보더니 소리를 질렀다. 뭐야, 왜 여기 있니? 소리 지른 여자는 리사였어. 이야기가 길어 닥쳐. 여긴 너 같은 늙은 노파가 들어갈 곳이 아니라고. 리사가 화가 나서 케빈의 얼굴이 붉어지는 걸 보고 급히 입을 막았다고 했어. 케빈은 턱을 꽉 쥔 채 리사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말했고 리사는 조용히 앉았다. 그런데 케빈이 리사한테 물어봤다는 걸 확인하면서 데이비드가 앉아있던 자리에 리사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당신이 독립할 거라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그리고 당신의 사업은 우리 사업과 같은 분야에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케빈은 겁에 질린 듯 엄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리서는 말을 더듬었고 케빈의 질문은 당신이 고객 데이터 관리를 담당하는 문제의 핵심에 이르렀습니다. 당신은 그 앞에서는 괜찮지 않습니까? 리서가 시작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땀을 흘리는 순간 나는 이 두 사람이 공모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리서와 데이비드는 고객 데이터를 가져갈 계획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데이비드와 리서는 각각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회사에서 고객 데이터를 가져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리서는 먼저 독립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데이비드가 그녀와 합류하고 대답이 분명해지면 함께 일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소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다른 사람의 자원을 사용하여 빨리 돈을 벌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나는 한심했습니다. 케빈은 내가 가진 대답을 리서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내 부하들이 조사해본 결과 당신 쪽에서도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건 당신도 연루된 것 같군요. 당신도. 리사가 케빈의 질문을 무시했지만 곧 고개를 들고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군요. 데이비드가 하는 일은 그녀가 하는 일이 전부였죠. 데이비드가 화를 내자 그는 빨리 일어나서 리서와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나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애초에 당신 생각이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한 것은 그 순간 그들의 말도 안 되는 변명 교환에 내가 어리둥절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고 여전히 이것이라고 논쟁하고 있는 데이비드와 리서에게 말했습니다. 불륜 조사 결과 그 여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데이비드가 서둘러 탁자에 붙어있는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리사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리사,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건 알바 아니에요. 닥쳐, 넌 나를 속였어. 데이빗이 화를 내며 목소리를 높였다. 너무 창피해서 나는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은 너처럼 나이 많은 남자보다 젊은 남자를 더 좋아하는 것뿐이지 그렇지 않나? 데이빗은 갑자기 가라앉았다. 아마도 너와는 상관없이 그가 나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책임을 져야 하니까 정신 차려. 기다려라. 이건 범죄다. 케빈의 포효로 경찰서에 출두한 변명만 빼면 리사는 회사가 데이빗과 리사를 고소한 후 말문이 막혔다. 그 직후 두 사람은 절도 혐의로 체포됐다. 다른 혐의에 더해 회사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자연스럽게 리사가 독립한다는 이야기는 모두 증발한 동시에 리사의 남자친구도 떠나간 것으로 보이며 현재 두 사람은 절도 및 부정경쟁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법정에서 변명하느라 바쁘지만 그 변명이 물을 머금고 있다고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